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달립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합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출근길에 유튜브로 성장과 관련한 영상을 보거나 영어 회화를 중얼거리거나 책을 봅니다. 회사에 가서는 맡은 업무를 부지런히 하고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를 궁리하죠. 퇴근길에는 다시 영어회화 공부를 하거나 헬스장을 가거나 참 마라톤 동호회도 가야 되겠군요. 집에 와서는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요. 저녁에 읽을 책을 읽고 온라인 모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거리를 적어봅니다. 잠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잘 보냈다고 웃으면서 잠자리에 들면은 오늘 하루 나는 성장한 하루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분초를 아낌없이 쉼없이 달리는 삶이 혹시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삶인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사는 삶인지요. 인생은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성공한 삶 아닐까요? 사회적으로 타인이 바라는 대로 사는 삶은 그 삶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섰든 안 섰든 돈을 많이 벌었든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물처럼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내 의지대로만 살 수는 없겠지만,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에서 저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면의 자유의지를 버리지는 말아야 하겠지요.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정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점을 가는 과정이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과정을 즐길 수 있단 말이지?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하는데 과정 속의 고통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도 맞습니다. 다만 그 고통이 내가 원해서 감당하는 고통인지 타인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인지가 중요한 거지요. 과부하 인간의 저자 제이미 베러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계발, 성장이라는 것에 목을 메고 달리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보여주기 위한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서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을 계약합니다. 하지만 그 제안 이후에 1년 동안 책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과 책을 쓰고 나서 자신의 삶을 잘 돌보면 된다는 자기 위안, 책을 내기만 하면 금전적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기대에 빚을 늘리고 불안과 압박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결국 불안과 압박 속에서 보내던 나날들을 계속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을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죠. 결혼 생활은 망가져 있었고 건강도 망가져 있었고 빚은 쌓여만 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겐 뭐라고 말할까? 이게 에이전트와의 계약을 취소할 때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다. 그 결정은 오로지 내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도 나 자신에게 올리는 경보처럼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남들의 인정을 수집하고 있었다. 인정을 충분히 모으면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미래에 거둘 성공의 가능성에 중독된 나머지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을 취소한 사건이 촉매가 되어 2017년에 나는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 해에 나는 모든 걸 그만뒀다. 살갗 아래에서 근질거리며 이루어지기만 기다리는 야망들을, 밤에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쫓아버리는 목표들을,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은 모든 성취를. 그 대신 나는 지금 여기서 행복해지겠다 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했다. 내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내려놓겠다고 결심했다. 내 인생에 행복을 증폭시키는 것만을 더하겠다고 결심했다. 더 많은 게 항상 언제나 낫다는 오래된 믿음을 내다버렸다.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리다가 멈추어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요. 포기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말이죠. 그럼 그렇지. 그냥 살면 되지 무슨.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성공이라는 이미지는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진급하지 못하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만큼 못하면 남들 눈에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계속 무언가는 축적하지 못하면 못난 사람으로 보일까? 계속되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는 외적 보상에 매달리게 되고 남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아주 편협한 정의를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에 연연하게 되지요. 과부하 인간의 저자님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랑하는 남편과 일기장이었습니다. 책을 보면 저자님은 외모적으로 아름답거나 날씬하기보다는 조금은 뚱뚱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먹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신만의 행복이 무엇인지 일기를 쓰면서 알게 된 거죠. 일기장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적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느꼈던 감정, 화, 울분, 불만, 기분 좋았던 일 등을 말이죠. 이렇게 적었던 일기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지 말이죠. 내게 구원의 문을 열어준 건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일기장이었다. 일기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 세상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받는 기대에 대한 내 복잡한 믿음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던 잔인한 말들은 종이에 적힘으로써 새로운 형태와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 그 말들은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게 아니었다. 자기 비하적 농담도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었다. 모진 말들이 내 인생을 빚고 있었다. 가혹한 목소리가 나의 가치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내 정신은 나라는 인간 전체를 독재하고 있었다.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불친절하게 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첫 충격에서 회복한 뒤 나는 모진 생각들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았다. 내가 지닌 모든 믿음과 이야기의 실마리를 끝까지 따라가 뿌리를 찾는 일은 중독성이 있었다. 머릿속에 도사리던 생각들을 전부 바깥으로 꺼내놓으니 상쾌했다. 해방된 기분이었다. 정화된 기분이었다. 몇 년 동안 숨기려고만 했던 나의 여러 부분을 비로소 또렷이 바라볼 수 있었다. 과식, 과음, 과소비하는 나를 직시할 수 있었다. 내가 인정하기 두려웠던 생각들을 전부 끄집어내 빈 페이지에 적는 일에는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따랐다. 퇴병의식에서 악마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비슷했다. 내가 보인다. 내 이름을 부른다. 이제 너는 나를 해하지 못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단점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잘 삐진다. 욕심이 많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얼굴에 표시가 난다. 게으르다. 그렇다고 그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지요. 이로 인해서 스스로가 괴롭거나 힘들다면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행동해야 하는 거지요.
이때 하는 행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은 끝이 없는 불만족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눈에 맞추는 행동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계획 속에서 매일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동이고, 이러한 행동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자존감이 부족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모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외모, 옷차림, 학벌에 타인의 목소리를 입히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결국 성장하는 것도 오롯이 나를 위한 행동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나는 보여주기식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정의한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장이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 나만의 행복을 위한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주 오랫동안 실천을 극단적으로 회피해왔다.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선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감은 외적인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면 나도 나를 믿을 수 있으리라 착각했다. 그래서 마냥 기다렸다. 남들의 믿음이 내 안에 쌓이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결국 나는 기다리기를 멈췄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 안에 아무것도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비된 기분도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기분도 영영 들지 않았다. 2016년이 되자마자 올해만큼은 나의 해로 만들겠다는 들뜬 각오로 플래너를 한 권 샀다. 나는 동봉되어 있는 스티커를 데스크탑 모니터에 붙였다. 스티커에 적힌 문구는 이러했다. 두려움을 고치는 약은 행동이다. 두려움을 치료할 약이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지만 처음에는 온전히 와닿지 않았다. 그 해에 나는 점점 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내게 제일 중요한 것들부터 시작했다.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졌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졌다. 더 많이 행동할수록, 생각으로 무언가를 고치려는 노력을 그만둘수록 나는 점점 더 내 머릿속 세계에서 벗어나 진짜 인생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야 할 중요성을 깨달았다. 내가 진 빚을 전부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자 재정적 두려움이 수그러들었다. 첫 번째 디지털 수업 개요를 작성하자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더 많이 올리고 수치심에 대해 덜 생각하자 내 안에서 두려움이 싹틀 공간이 사라졌다. 글을 쓸수록 두려움이 줄었다. 운동할수록 실천하지 못하리라는 걱정이 줄었다. 내가 자신과의 약속을 존중할수록 자신감이 늘었다. 나 자신에게 신뢰받고 이해하는 기분이 들었다. 행동에는 그뿐 아니라 다른 효과도 있다. 행동은 자신감을 키워준다. 스스로를 믿게 해준다. 마음속에 신뢰를 준다. 그런 의미에서 행동은 발전기와 같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건 나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나를 믿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다. 나를 신뢰하는 일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다. 자기 신뢰는 다른 모든 신뢰와 같은 방식으로 생겨난다. 즉, 노력해 얻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기를 그만두고 오히려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 직관이 들려주는 고요하고도 가만한 속삭임을 찾아내야 한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건강하지 못한 것을 싹 내다버리고
그 자리를 창조적이고 친절하고 평화로운 무언가로 대신 채워야 한다. 나를 신뢰하는 것은 나를 꼭 안아주는 것과 같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언제나 나를 귀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나를 돌보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나를 신뢰하는 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실과 바깥에서 세뇌당한 사실을 분별하는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